세계가 놀랐다. 시험기조차 완전 양산이 되기도 전에 한국의 KF-21 보라매가 전세계 군사시장에서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다. 폴란드와의 방산계약이 줄줄이 체결되고 인도네시아가 재합류하자마자 아랍에미리트 UAE가 구매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터졌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긴장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이제 한국이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세계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가 제대로 날 수 있을지조차 의심받았다. 그러나 2022년 첫 비행 이후 KF-21은 단 한 번의 치명적 결함 없이 모든 테스트 단계를 통과하며 완벽한 진화를 증명했다. 이례적인 성공률이었다. 초도 양산 20대 계획에서 추가 20대 생산이 확정되자 국내 방산업계는 물론 세계 항공산업계가 술렁였다. 위험 요소가 많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매끄럽게 양산체제로 넘어간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한국형 방위 생태계의 구조적 성숙이 있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6천억 원 규모의 엔진 공급 계약을 따냈고 한화 시스템은 약 248억 원 규모로 AES-A 레이더와 핵심 부품을 납품하기로 했다. KAI는 기체 통합을 총괄하며 전체 라인을 안정화시켰다. 총 600여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있는 이 구조는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한국 방위산업의 토대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했다. 과거 한국은 항상 조립국이었다.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으로부터 부품을 사다가 조립해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KF-21은 그 패턴을 완전히 뒤집었다. 지금은 핵심 부품의 60% 이상이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다. 엔진만큼은 아직 미국산을 사용하지만 그마저도 국산화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가 협력 중인 차세대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이미 700도의 고온 시험을 통과했으며 이는 미 공군의 F119 엔진과 동급의 내열 성능으로 평가된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종속국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주시하는 존재가 됐다. 미국은 KF-21의 수출 대상국 명단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한국이 FA-50에 이어 KF-21까지 동남아, 중동, 유럽으로 확장할 경우 미국산 F-35와의 직접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저가형 FA-50로 시장을 뚫고 중고급형 KF-21으로 점령하는 이 중 포석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워싱턴의 긴장감은 커졌다. 가격 역시 매력적이다. 초기 개발비로 인해 단가가 높았던 F-35는 대량 생산 이후 약 1억 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KF-21은 첫 양산 단계부터 1억 달러 수준에서 시작해 블록 2단계에서는 8천만 달러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게다가 자체 정비가 가능하고 미사일, 레이더, 전자전 장비까지 국산 패키지로 구성되어 수출 시 의존도가 현저히 낮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허락 없이도 자율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이러한 독립형 전투기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외교적 무기다. 미국의 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규제를 받지 않는 장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곧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이 점에서 KF-21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한국 외교력의 실체로 평가받는다. 실제 중동 지역에서는 KF-21의 등장 이후 기존의 미제 무기 계약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UAE와 사우디는 KF-21의 AES-A 레이더, 천룡미사일 통합체계를 높은 점수로 평가했다. 미국산 AIM-120 미사일과의 연동 문제 없이 자체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미국 무기를 구매할 경우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운용 제한이 KF-21에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KF-21의 급부상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제2-10C, 제20 등을 통해 이미자립형 전투기 개발국이라는 위상을 세웠지만 KF-21은 훨씬 빠른 기간에 훨씬 낮은 예산으로 이뤄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은 짧은 시간에 서방식 네트워크 중심전 시스템을 완성한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제 KF-21은 블록 1에서 블록 2로 단순 양산형에서 완전 실전 배치형으로 넘어간다. 블록 2 버전에서는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전자전 포드, 스텔스 코팅 강화, 그리고 유무인 복합 운용 기능이 탑재된다. 이 말은 곧 KF-21 이 사람이 타지 않아도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는 뜻이다. 국내 공군 역시 내년부터 KF-21 실전 운용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무기 배치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될 것이다. 과거 F4, F5 시대의 수입 중심 운용 체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독자 개발 운용 정비 수출의 완전한 순환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KF-21은 한국의 자존심이다. 단지 하늘을 나는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상징이다. 미국은 긴장했고 중국은 계산에 들어갔으며 중동은 구매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한국의 푸른 메보라메가 있다. 레이더가 전투기의 눈이라면 소프트웨어는 그 눈을 움직이는 뇌다. KF-21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술적 진전은 바로 이 두 축의 결합에서 나온다. 한화 시스템이 주도한 AESA 레이더는 단순한 탐지 장비를 넘어 전장의 정보 우위를 창출하는 센서 플랫폼으로 설계되었다.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AESA는 다수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순간적 빔 스캐닝이 가능하다. 이는 적의 전자전과 섀도우 환경 속에서도 목표를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레이더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하드웨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탐지된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며 미사일 전자광학 센서와 연결해 행동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계층이 필요하다. KF-21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모듈화와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핵심으로 설계되어 새로운 무기체계나 센서가 추가될 때마다 통합 비용과 시간이 현저히 줄어든다. 이 점은 수출국들에게 매우 큰 의미다. 구매국은 자신이 가진 기존 무기와의 연동을 위해 미국 등 외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통합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무기 통합은 단순한 결선 작업이 아니다. 레이더의 표적 분류부터 미사일의 발사 솔루션까지 모든 과정은 타이밍과 신뢰성에 의해 결정된다. 천룡 미사일 같은 국산 체계와의 완전 통합은 KF-21의 경쟁력을 급격히 높인다. 천룡 미사일이란 이름 뒤에 숨은 것은 단지 유도탄이 아니라 한국형 종합 전투결합 시스템의 핵심 로직이다. 표적 선정, 발사 우선순위, 탄도 보정, 전자교란, 대응 시나리오까지 모든 것이 통합되어야 비로소 원 클릭 발사에 가까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자전 능력은 현대 공중전의 승패를 좌우한다.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거나 교란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능 좋은 전투기도 무용지물이다. KF-21에는 자체 전자전 포드와 능동교란 시스템이 설계 단계부터 포함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적의 전자포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동적 교란 패턴을 생성하여 적 레이더의 추적 성능을 저하시킨다. 동시에 KF-21은 적의 전자전 공격을 탐지하면 자동으로 전자전 모드를 우선 실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의 반응 속도를 넘는 자동화 기능은 전투 중 발생하는 복합적 위협에 대해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모든 것은 동력원, 즉 엔진으로 귀결된다. 엔진은 단순한 추진 장치가 아니라 항공기의 총체적 성능을 결정하는 심장부다. 지금까지 KF-21은 검증된 미국산 엔진을 사용해 개발 리스크를 낮춰왔다. 그러나 장기적 독립성을 위해서는 국산 엔진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고온 내구성과 재료과학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였다. 700도급 고온 시험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연소실과 터빈 소재가 견뎌야 할 온도 범위를 의미하며 이 수치에 도달했다는 것은 고성능 제트 엔진의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엔진 국산화가 이루어지며 얻는 이점은 단지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는다. 운영 주권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외국 엔진에 의존하면 발생하는 로열티, 수출 통제, 부품 조달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엔진 성능을 독자적으로 튜닝함으로써 항공기의 임무별 성능 프로파일을 최적화할 수 있다. 공중급유, 고지대 작전, 해상 발진 등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엔진의 응답성과 연료 효율성은 전투 지속력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기술 독립은 단번에 얻어지지 않는다. 엔진뿐 아니라 소부장, 전자부품, 고정밀 가공기술, 열관리 솔루션 등 수백 개의 전문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KF-21 프로젝트는 이미 600여 개의 협력업체를 통해 이 생태계를 가동시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협력업체 간의 데이터와 시험 결과의 공유다. 실운용 데이터를 민간업체와 군이 어떻게 안전하게 공유할지에 대한 규정과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기술 혁신이 가속화된다. 또 한 축은 사이버와 데이터 전쟁이다. 전투기는 이제 물리적 플랫폼을 넘어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보 노드다. 상대의 네트워크를 차단하거나 오도하는 사이버 전력은 전투기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KF-21은 설계 단계부터 사이버 방어 체계를 내장하고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터블한 항공 플랫폼을 지향한다.
디지털 트윈은 실시간 운용 데이터를 반영하여 가상 환경에서 수천 번의 전투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식별된 약점은 소프트웨어 패치로 빠르게 보완된다. 수출 전략 측면에서 보면 KF-21의 가장 큰 무기는 패키지다. 단순 기체 판매가 아니라 레이더, 미사일, 전자전, 정비체계, 훈련까지 포함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구매국은 이 패키지를 통해 운용 독립성과 비용 절감, 현지 산업 연계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특히 일부 수출국에서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결합한 모델을 요구하는데 KF-21 개발팀은 이러한 요구에 맞춰 모듈화된 기술 이전을 설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다. 최고의 장비도 이를 운용할 인력과 정비 인프라가 없다면 무의미하다. KF-21은 자동화와 AI를 통해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지만 동시에 고급 전자전 전문 인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비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군과 민간의 인력순환, 교육체계의 혁신, 그리고 보안과 개방성 사이의 균형이 방산 생태계의 다음 단계다. 결국 KF-21의 경쟁력은 하드웨어 대 소프트웨어의 이분법을 벗어 나시스템 대 생태계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레이더와 미사일, 엔진의 개별 성능은 이미 세계 수준에 가깝다. 이제 관건은 이 모든 것을 묶어 전투력으로 실현시키는 소프트웨어, 사이버 방어, 데이터 공유, 인력 양성의 유기적 결합이다. 이 결합이 완성될 때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자주 국방의 플랫폼이자 수출형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일시적 탈퇴와 재합류, 그리고 UAE 계약의 성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 수출 전략이 어떻게 실전에서 검증되고 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본이다. 먼저 인도네시아 사례를 정확하게 짚어보자. 공동개발 약속이 깨졌을 때 발생한 노이즈는 한국 측에 큰 타격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사건은 한국이 취할 전략을 명확히 드러나게 했다. 기술 이전과 분담금 문제, 개발비의 구조, 그리고 상호 신뢰의 회복 방식은 이후 모든 협상에서 표준 프로토콜로 자리 잡았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에서 후퇴한 이유는 다양했다. 초기 분담 비율, 인건비와 현지 산업 역량에 대한 과소평가, 그리고 정치적 변수까지 얽히며 신뢰가 흔들렸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유연한 조정을 택했다. 개발비 부담을 재설계하고 기술 이전의 범위와 속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했으며 협상 테이블에서 현지화의 타이밍을 명확히 했다. 핵심은 단계적 신뢰 회복이었다. 한 번에 모든 기술을 넘기는 대신 성과를 기반으로 분할 이전을 약속하고 현지 생산 전환 시점에 대한 명확한 검증 장치를 삽입했다. 이 방식은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후속 수출국들에도 신뢰를 주었다. UAE 사례는 인도네시아와는 다른 교훈을 준다. 중동 바이어들은 높은 운영 독립성과 빠른 전력화,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조건을 우선시한다. KF-21 패키지의 경쟁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AESA, 레이더, 국산 미사일 통합, 전자전 체계와 함께 제공되는 정비훈련 부품 공급 체계는 구매국이 전투기를 즉시 운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특히 중동에서는 운용 중인 다양한 플랫폼과의 호환성 문제 때문에 통합 비용과 시간이 크다. KF-21은 모듈화 설계와 오픈 아키텍처 소프트웨어로 이 문제를 줄였고, 그 결과 UAE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운영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협상의 속도를 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결합하는 현지화 모델은 두 가지 이슈를 동반한다. 첫째는 안보적 정책적 문제다. 핵심 기술의 이전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면서도 현지 산업 참여를 확보할 것인가. 둘째는 경제적 문제다. 현지화는 초기엔 비용과 리스크를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리 정비, 부품 수출로 이어지는 안정적 시장을 만든다. 한국은 이 두 축을 균형 있게 설계하려 했다. 핵심 전투 로직이나 고부가 가치 소재는 단계적 이전으로 통제하고 조립 구성, 저부가 가치 부품은 현지 업체가 담당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현지 인력 양성을 패키지에 포함시켜 기술이 지속적으로 현지에 뿌리내리게 했다. 금융 구조 역시 승부처였다. 특히 대형 무기 거래는 구매국의 재정 지원이나 국제금융기관의 보증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수출금융을 위한 국책은행 협력, 장기 리스 옵션, 그리고 분할 납부 모델을 적극 활용했다. 폴란드 K2 전차 수출에서 보였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모델이 좋은 선례다. 이 모델은 구매국의 예산 부담을 분산시키면서도 한국 방산업체에는 안정적 캐시플로우를 제공한다. UAE와의 협상에서도 유사한 금융 솔루션이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다. 수출 협상은 기술 경제적 조건 외에 국제 정치와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미국의 수출 통제와 기술 이전 규정은 언제든지 변수로 작용한다. KF-21이 미국산 엔진이나 일부 핵심 부품을 일정 기간 사용해왔다면 그 부분에서 미국의 공식 허가 또는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한국은 이를 예측해다 중 소스 전략을 마련했다. 즉, 특정 부품에 대한 대체 소스나 국산화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수출 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협상 전술 측면에서 배운 점들도 명확하다. 첫째, 투명성 있는 단계적 이전이다. 파트너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약속하지 않고 검증 가능한 마일스톤을 기준으로 기술 이전을 진행한다. 둘째, 현지 산업 연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 기술 이전 약속보다 현지 조립 라인 설계도, 교육 프로그램, 정비 허브 설립 계획 등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할 때 신뢰가 쌓인다. 셋째, 정치적 리스크 관리다. 구매국 내부의 정권 변동이나 외교적 압력에 대비한 우회 전략, 즉 다양한 금융 옵션과 다자간 협력 모델을 제시하면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장 운영을 고려한 패키지도 경쟁 우위였다. 단순 기체 판매가 아니라 운영 가능한 생태계를 함께 넘겨주는 접근이다. 훈련 시뮬레이터, 정비 매뉴얼의 디지털화, 예비 부품의 지역 창고 설립, 현지 정비 인력 양성은 구매국이 직면하는 가장 큰 장애를 미리 제거한다. 특히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유지보수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이 거래 성사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정치 외교적 차원이다. 방산 수출은 단순한 경제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군사교육 협력, 합동훈련, 정보공유 협정 등 수탁적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신뢰를 더 공고히 한다. 이는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가 단순 고객으로 끝나지 않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운용성과 신뢰를 쌓게 만든다. 요약하자면 인도네시아의 일탈과 복귀, UAE의 계약 성사, 그리고 후속 협상에서 보인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전략의 결과다. 단계적 기술 이전, 모듈화된 패키지, 현실적인 현지화 로드맵, 유연한 금융 솔루션, 그리고 정치적, 외교적 신뢰 구축. 이 5요소가 결합되었기에 KF-21과 한국방산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제 관건은 이 전략을 지속적으로 반복 적용해 한국형 방산 수출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 모델이 완성될 때 한국은 무기 수출국을 넘어 방산 생태계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한국의 지상무기 대표주자들,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 수출 그 이상을 의미한다. 이 두 시스템의 유럽 진출은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 한국형 방산 생태계의 수출 모델을 증명하는 시험되었다. 폴란드 사례는 그 전형적 결과물이다. 초기 단순 수출을 넘어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그리고 장기 유지 보수까지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으로 제시되었을 때 한국산 무기는 경쟁력을 발휘했다.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은 단가 경쟁 그 자체로 설명되지 않는다. 폴란드는 1차 계약에서 대량 구매를 결정했고 이후 2차로 대규모 추가 계약을 맺음으로써 사실상 한국형 전차의 유럽 진출 가능성을 입증했다. 핵심 성공 요인은 3가지다. 첫째, 현지화 전략이다. 단순히 기체를 수출하는 대신 현지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부분 생산 및 조립 구조를 설계했다. 이는 구매국에게 산업 파급 효과를 제공하고 정치적 부담을 낮추며 장기적 유지 보수의 현지화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금융 구조의 유연성이다. 대형 분사 구매는 단일 연도 예산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거래다. 분할 납부,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책 금융기관의 보증과 연계된 리스 모델은 구매국의 결정을 촉진했다. 셋째, 교육과 정비 인프라의 패키지 제공이다. 단순 기계 공급이 아니라 훈련시설, 정비 허브, 예비 부품 물류까지 포함한 운용 가능한 생태계를 제공함으로써 실전 운용 가능성을 즉시 확보하게 만들었다. K9 자주포의 사례는 또 다른 교훈을 준다. K9은 가격 대비 성능, 신속한 양산 체계, 그리고 이미 검증된 전장 성능을 바탕으로 다수 국가에서 선택을 받았다. 특히 전술적 요구가 유사한 국가들에서는 K9의 운용 단순성, 정비 편의성, 탄약 보급 라인과의 호환성 등이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는 부품 단가를 낮추었고 이는 또 다른 경쟁 우위로 이어졌다. 유럽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나토 표준과의 연동성이다. 유럽 고객은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탄약 규격, 통신 및 C4I 연계 여부를 중시한다.
한국은 이 점을 인지하고 K2와 K9의 통합 소프트웨어와 통신 규격을 나토 표준과 호환 가능하도록 설계하거나 필요한 어댑터와 통합 솔루션을 함께 제공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의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서 전략적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이었다. 현지 생산 모델에는 기술 보호와 이전 범위의 정교한 설계가 필수다. 핵심 기술을 무분별하게 넘겨주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핵심 모듈은 국내에서 유지하되 조립과 저부가가치 공정은 현지화하는 분할 이전 모델을 제안했다. 또한 단계적 이전을 약속하여 성과에 따라 이전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은 구매국의 불안감을 줄이고 프로젝트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유효했다. 유럽 시장 진출이 정치 외교적 파장도 가져왔다. 유럽 내 일부 국가들은 한국 제품의 약진을 위기로 받아들였고 공동방위기금이나 지역산업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 요인을 정치적 대화와 경제적 인센티브로 돌파하는 것도 가능했다. 한국 쪽은 단발성 판매가 아니라 장기적 산업 파트너십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적 유인을 제공했고 이는 일부 유럽 파트너들의 입장 변화를 이끌었다. 기술적 진화도 계속되어야 한다. 전차의 경우 단순 기가파와 화력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전자전 대응, 능동 방어 시스템, 자율화 및 원격 조작 기능, 예측 정비를 위한 디지털 트윈의 도입 등은 전차의 생존성과 운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한국은 이미 K2의 개량형과 KEX 같은 차세대 모델에서 이런 요소들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K9 역시 자동장전 시스템의 개선, 발사 속도와 정확도 향상, 탄약 관리의 자동화 등 지속적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다. 유지보수와 탄약 공급도 전략적 요소다. 대형 전차와 자주포는 장기간의 탄약과 소모품 공급이 필요하다. 한국은 예비 부품의 지역 창고 설립, 현지 정비 허브, 모듈화된 정비 절차 매뉴얼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췄다. 또한 부품의 표준화와 대체 소스 마련은 전쟁 시점에 공급 단절을 대비하는 핵심 정책이었다. 무엇보다도 인력과 교육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 고성능 플랫폼을 운용하기 위한 정비 인력, 전술 운용 인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고급 인재 양성은 단순한 장비 판매를 넘어선 장기적 투자다. 한국은 교육 프로그램과 합동훈련을 패키지로 제공하며 현지 인력을 단계적으로 양성하는 로드맵을 실행했다. 이는 현지에서의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장기적으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함이다. K2와 K9의 유럽 진출은 한국 방산이 단순한 제조 역량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제공자로서 인식되게 만들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금융 솔루션, 교육과 유지보수까지 포괄하는 통합 제공 능력은 향후 다른 무기체계의 수출에도 유사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모델이 반복 적용되면 한국은 특정 장비의 수출국을 넘어 방산 생태계 자체를 수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요약하면 K2와 K9의 유럽 진출 성공은 기술력뿐 아니라 전략적 설계와 실행 능력의 결과다. 현지화와 금융의 유연성, 운영 가능한 생태계의 제공, 표준화와 상호 운영성 확보, 인력 양성의 패키지와의 5축이 결합되었을 때 한국의 지상무기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다음 관건은 이 모델을 다른 플랫폼과 지역으로 확장하여 한국형 방산 수출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